강남 한복판에 있는 200억 원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 빌딩의 주인이 되려면 최소 수십억 원은 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단돈 5천 원으로 이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도 받고 나중에 빌딩이 팔리면 차익도 나눠 갖습니다.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억 원짜리 앤디 워홀 작품을 1만 원에 살 수 있고 BTS 노래의 저작 권료를 매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던 이 시장이 2026년 1월 드디어 정식 금융시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936억 원에서 시작한 시장이 367조 원으로 성장할 준비를 마친 겁니다.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두 번째, 2026년 법제화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세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와 위험이 있는지. 이 영상 하나면 토큰 증권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경제학 전망대에서는 조각 투자의 탄생부터 법제화까지의 여정, 그리고 367조 원 시장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각 투자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각 투자란 고가의 실물 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소액 단위로 분할해서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피자 한 판을 혼자 사 먹으려면 2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8명이 나눠서 사면 한 명당 2,500원만 내면 되죠. 조각 투자도 똑같습니다. 200억 원짜리 빌딩을 혼자 살 수는 없지만 4만 명이 나눠서 사면 한 명당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각 투자는 자산의 소유권 자체를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나 수익권을 디지털화해서 유통하는 겁니다. 빌딩 조각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빌딩 조각을 산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을 받을 권리와 나중에 빌딩이 팔리면 차익을 나눠 가질 권리를 사는 겁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서 증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를 표시하는 형식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요. 블록체인을 쓰든 종이를 쓰든 상관없이 내용이 증권이면 증권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각 투자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수익증권으로 분류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고 전문가가 그 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눠 갖는 계약입니다. 피자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2,500원을 냈는데 피자 가게 사장님이 피자를 만들고 팔아서 남은 이익을 나눠주는 구조라면 이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피자 한 조각을 직접 받아서 먹는 거라면 증권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조각 투자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국내 조각 투자의 시작은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샌드박스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시험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가 이 제도를 통해 처음 등장했고 이후 미술품의 테사와 소투, 음악 저작권의 뮤직하우, 한우의 뱅카우 등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은 936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카사 한 곳만 해도 누적 공모액이 592억 원을 돌파했고요. 미술품 시장도 빠르게 커졌습니다. 서울 옥션블루가 운영하는 소투는 평균 보유 기간이 102일밖에 안 됩니다. 3개월 조금 넘게 들고 있다가 매각하면 평균 22.6%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명품 시장은 더 빠릅니다. 아트투게더가 운영하는 애플렉스에서는 시계나 가방 같은 명품 조각 투자 상품의 평균 보유 기간이
31일밖에 안 됩니다. 한 달 만에 평균 8% 수익을 냈다는 거죠. 음악 저작권 시장의 뮤직하우는 누적 회원 수가 120만 명을 넘겼습니다. 투자자들은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받거나 플랫폼 내에서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실험 무대거든요.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은 것이지 정식 금융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기반이 불안정했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플랫폼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이었습니다. 내가 산 조각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플랫폼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발행과 유통의 겸용이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서 팔고 동시에 그 증권이 거래되는 시장까지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상충의 위험이 생깁니다. 마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동시에 심판까지 보는 것과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드디어 토큰증권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이 뭘까요?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원장이 공식 전자등록 계좌부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중앙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도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만으로도 이건 내 거다라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제3의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증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증권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본과 인력, 전산 설비 요건을 갖추면 직접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자본 조달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장외거래 중개업의 신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조각 투자 상품을 사면 그 플랫폼 안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카사에서 산 빌딩 조각은 카사에서만 팔 수 있었고 뮤직하우에서 산 음악 저작권은 뮤직하우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문 중개업자를 통해 다자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주식시장처럼 여러 플랫폼의 상품을 한 곳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이해상충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죠. 이 네 가지 변화가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금융권이 이 시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31PwC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토큰 증권 시장 규모는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9%입니다. 34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국내 GDP의 1.5%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0년에는 GDP의 14.5%까지 올라갑니다. 글로벌 시장은 더 폭발적입니다. 현재 약 30조 원 수준인 글로벌 토큰 증권 시장이 2030년에는 5천조에서 6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티그룹은 5조 달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최소 16조 달러에서 최대 68조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전망치가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커질까요? 토큰 증권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상업용 빌딩, 미술품, 음악 저작권, 영화 수익, 특허권, 선박, 와인,
위스키까지. 이런 자산들은 거래하려면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금액도 커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은 이 모든 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자산의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프로젝트 펄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SK증권, LS증권, 블록체인 글로벌과 함께 분산원장 기반 STO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이미 예탁결제원 테스트베드에서 기능 검증까지 완료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뮤직하우, 태사 등 시장 선도 플랫폼들과 손잡고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아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했습니다. 2023년에 지분 90%를 사들였고 지금은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텔레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켜 글로벌 STO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367조 원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면 향후 10년의 먹거리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각투자 상품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는 크게 STO형과 사모리츠형으로 나뉩니다. STO형은 주로 소형 상가나 꼬마 빌딩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시세 차익이 주된 수익원입니다. 단기 투자 성향에 맞습니다. 사모리츠형은 대형 오피스나 초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적인 임대 수익 배당을 받고 보통 3년에서 5년 만기로 운용됩니다. 장기 안정형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미술품 조각 투자는 작품을 공동 구매하고 일정 기간 보유 후 매각해서 차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소투의 경우 평균 보유 기간이 102일이고 다른 플랫폼들은 300일에서 500일 정도 걸립니다. 주의할 점은 매각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작품이 언제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품의 진위 논란이나 작가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는 뮤직하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건 저작권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사는 겁니다. 장점은 매달 정기적으로 저작권료가 정산된다는 겁니다. 경기 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아서 자산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단점은 저작물의 인기도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인기 있는 노래도 10년 후에는 아무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명품 조각 투자는 보유 기간이 약 31일로 매우 짧고 회전이 빠릅니다. 다만 보관 상태나 가품 리스크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각 투자 수익은 대부분 배당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배당 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금액이 원천 징수됩니다.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고세율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고액 투자자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배당형 조각투자 상품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각투자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플랫폼 운영사가 망했을 때입니다. 내가 산 조각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도산절연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이란 플랫폼 운영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자산은 별도로 보호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 예치금을 운영사 자산과 분리해서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사가 망해도 투자자 돈은 우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산가치 평가도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액과 공모 발행 총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도 강화됩니다. 운영 성과, 수수료, 재평가 결과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거처럼 플랫폼이 알아서 하겠다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공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자산의 소액 분할 투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이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리츠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리츠 시장 규모는 현재 1조 달러를 넘습니다. 한화로 약 1,400조 원입니다. 60년 전에 시작된 혁신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2000년대 초반 ETF의 등장도 비슷합니다. 개별 주식을 일일이 사지 않아도 시장 전체나 특정 섹터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죠.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ETF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습니다. 토큰 증권도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기존의 유동화가 어려웠던 자산을 쪼개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리츠가 부동산을, ETF가 주식을 민주화했다면 토큰 증권은 거의 모든 자산을 민주화하는 겁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마다 거품이 생기고 그 거품이 꺼지면서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문제가 됐죠.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루나와 테라 사태가 터졌습니다. 토큰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화가 됐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기초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됐는지, 운영사의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 유동성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운영사는 기초자산에 대해 모든 정보를 알고 있지만 투자자는 운영사가 공개한 정보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만 보여주고 나쁜 정보는 숨기면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시제도가 중요한 겁니다. 2027년 본격 시행 이후에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화 불공정 거래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이 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각 투자와 토큰 증권은 고가의 자산을 소액으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금융 혁신입니다. 2019년 샌드박스로 시작된 실험이 2026년 법제화를 통해 정식 제도권에 안착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와 장외거래 중개업이 시행됩니다. 발행과 유통이 분리되면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시장 규모는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5천조에서 6천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명품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다만 플랫폼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정보 비대칭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몇 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플랫폼이 금융당국에 제대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는지, 법제화 이후 정식 인가를 받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기관은 어디인지, 재평가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투자자 예치금이 분리 보관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영사가 망해도 내 돈은 보호되는 구조인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동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살 사람이 있는지,
거래량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67조 원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회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새로운 금융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각 투자나 토큰 증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투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상품에, 어떤 플랫폼에서 하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